그다음에 이 그 첫 직장에 의해서 남은 인생이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말씀하신 게 사실 현실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정말 심하잖아요. 거의 뭐 지금 몇 %정도 되나요? 그 이제 통계들 따라 다른데 예. 절반 정도에 그쵸.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부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건가요? 일단 뭐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구조조정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이 책을 통해 제가 정책 당국자도 좀 읽었으면 하고 특히 그 노동시장에 관련돼 있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한테 노조들, 그러니까 대기업의 노조에 계시는 분들 또는 더 나아가서 정치 단체에 계시는 분들, 기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호소하는 책이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숫자부터 잠깐 좀 확인을 하자면 2003년 정도에는 15세에서 24세,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이죠. 비정규직 비율이 36%였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얼마냐 하면 47%. 아,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기술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면서 숙련 수준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여나가면서 임금을 쫙 올려서 결혼하고 가정을 형성하면서 뭔가 이렇게 사회의 중산층이 되는 딱 그런 그 패스 과정을 우리가 타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고야 이게 뭐 처음부터 비정규직 젊은 사람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끼리 정규직 노조로 보호받고 있는 고임금의 직장들을 딱 먼저 가지고 있다가 비정규직으로 사람 뽑아놓고 그 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만 정규직 전환을 시키거나 또는 누구 아들, 누구 친구 아들, 누구 딸 그 공정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정규직 전환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최근에 비정규직 비율들이 높아지는 거.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취직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한번 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가 한 2,600만 명, 우리나라가 5,200만이니까 50% 정도 되는데 이제 대기업에 고용된 사람이 그 중에 한 10% 정도. 그런데 이제 뭐 이걸 정확한 숫자는 아닌 게 은행의 지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점포를 다 개별 기업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이 분류 이런 거 따라 다른데 일단 최근에 나온 여러 연구 논문들을 보면 대충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상층 임금도 높고 해고도 잘 안 되고 더 나가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금이 더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타시는 분들이 대략 그냥 10에서 20% 사이인데 저는 한 20% 정도로 봅니다. 아무튼 20%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 대기업 쪽에 계시는 분들의 임금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임금, 그죠? 대기업이 여기 있고 중소기업이 여기 있으면 옛날에 이 정도 67%였다. 2002년에. 지금 얼마냐? 2016년, 17년으로 가면 아이고 56%다. 그러니까 이게 그 대기업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등부터 100등까지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상위 한 20% 정도에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는 상당히 임금도 올라가고 소득도 좋은데 그런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거의 한 56%. 거의 그뿐 아니라 뭐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게 또 대기업 일자리는 근속 연수도 길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니까. 좋은 일자리니까 퇴사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경총의 연구조사에서 전체 한 30%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1년 만에 퇴사했어요. 라는 직장들은 아무래도 계약직 위주이거나 또는 중소기업이었을 수도 있겠다. 또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노동 조건이 안 좋은 기업들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벌써 갖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대기업들은 굉장히 견속 연수가 길고 중소기업들 또는 밑에 있는 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근속 연수가 심지어 2년에서 3년. 그러니까 평균이. 그러니까 이게 뭐 2년에서 3년이 평균적으로 사람이 일하다 간다라는 건 그 공장은 생산성 향상이 꾸준히 숙련이 향상되고 하기가 또 기업마다 너무 다 특수한 기술들, 요 회사에서만 통하는 어떤 기술이나 요령, 그죠? 뭐 관행, 패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걸 익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악순환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비정규직 시장만 열리고 대기업들이 또 경력직만 참 아니 세상에 경력을 가지려면 일단 취직을 해야 되는데 신입한테 경력을 기회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경력을 쌓기 위해서 창업한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벌어지는 것들이 보면 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 대기업 위주의 한 상위 한 1차 노동시장 20%, 나머지 80% 그러니까 중위 시장이 한 30%, 나머지 한 50%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계약직 파트타임 위주의 저임금 일자리 한 50%가 되는 분단돼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밑에서 상층 노동시장으로 올라가는 것도 되게 배제돼 있다라면 이거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위에 있는 상위 20%가 그걸 정말 또 뛰어나서 거기 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벽을 어떻게든 좀 해소시키고 사회 자체가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책에서 조금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이 근로자와 관련해서 현재 한국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해가 된다 혹은 도움이 된다, 이게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득이 되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 쪽 일자리들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이제 뭐 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할 때 지방공단의 세미나를 되게 많이 갔습니다. 네. 지방공단 가서 뭐 세미나를 하냐면요, 금리 그리고 환율 이런 거 전망하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몇 % 될 거다, 또 내년 환율은 얼마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은 수출 기업들한테 뭐 저기 안산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심지어 목포 쪽의 대불 또는 통영 쪽까지 세미나를 이렇게 그렇게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놀라웠던 것은 그런 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근로자들 상당수가 외국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들 없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집 근처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 한번 가보시면 물 뿌리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깃발 들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보면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일 때가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임금의 양극화가 나타났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1차 노동시장, 아까 이야기했던 상위 한 20% 정도의 근속 연수도 길고 연봉도 많이 받고 오랫동안 일하면 임금도 올라가는 일자리들은 한국 사람들, 학벌 좋은 또는 뭐 운이 좋은, 그죠? 또는 부모님이 누구냐, 뭐 이런 분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이제 하위 50% 정도에 있는 2차 노동시장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임금을 좀 올리고 싶어도 왜냐하면 인력 부족 사태 때문에 임금을 좀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럴 때 그때 옆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저는 그 대학생 과외 같아요. 저 젊었을 때 이제 막 그 대학 다니던 시절에 과외 금지가 해제됐어요. 옛날에 과외가 금지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과외 금지가 해제됐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나 3번 정도 과외를 하러 갈 때 20-30만 원 이상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제 아들 놈이 이제 대학 갈 때가 돼가지고 과외 쪽 옆에 주변에 있는 명문대학 학생들 또는 오랫동안 그런 강의를 하셨던 분들을 수소문해서 과외를 맡기려고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학생 공급이 엄청나게 늘면서 과외 시장에서 노동 공급이 늘어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려 우리나라에 진짜 얼마냐면 200만 명 이상 지금 들어있거든요. 엄청 들어왔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한 5%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는 중이죠. 물론 이제 서구 선진국들은 아시는 것처럼 브렉시트 했던 영국, 또 최근에 그 노란조끼 사건 했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 15%가 외국인입니다. 그런 나라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외국인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데 대표님 아시는 것처럼 이거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정말 이 노동시장에 있어서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끝없는 유입이 우리 경제 지금 급박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계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경제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면도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금처럼
저임금 일자리를 위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술 이민 또는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투자 이민 이런 것들 위주로 점점 외국인 정책들도 바꿔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또 병력이랑 우리나라 징병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거나 영주권을 가지려면 군대 갔다 와라 이 문제가 아직 있기 때문에 오지를 못하겠네요.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걱정할 수밖에 없죠. 이제 왔다 돌아가시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오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숫자, 그 연령 분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20, 30대가 90%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뭔가 이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꼭 병력 자원이 줄어든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이제 정책적인 변화들이 필요한 시점이 임박해 가는 것 같다라는 건 벌써 우리 임 대표님과 저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지금 현재 상위 100대 기업의 토지 보유 면적이 2007년도 기준으로 4.1억 평이라고 하네요. 근데 10년 뒤에는 8.2억 평으로 75%나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22조 원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이 나오냐면 대기업들이 어떤 자본 투자, 생산적인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맞아요. 비판이 나오거든요.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큰 돈이죠. 400조. 참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상위 100대 기업은 400조, 또 상위 10대 기업도 280조. 큰 돈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죽일 놈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경제 전체로 눈을 좀 돌리면 이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드리려고 왔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 총순 자산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토지 자산, 건물 자산, 뭐 각종 생산물들 이런 것들을 합친 국부, 내셔널 웰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국민의 총 순자산이 얼마냐면 1경 5,500조다. 엄청나네요. 이게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전제를 깔았습니다. 불평등해졌지만 사회 전체의 부는 커져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분단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한 뭔가 재원이 없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는 재원을 갖고 있는 나라다. 요거는 이게 어떻게 한번 미래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 가지고 미천이 있어야 뭘 하는데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상위 10대 기업의 부동산 투자 규모가 200조 대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결국 국민 순자산에서 1% 조금 넘는. 야, 우리나라 경제 정말 큰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큰 돈이긴 하지만 경제 전체에서 놓고 보면 그 토지 자산을 그렇게 정말 경제를 뒤흔들 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왜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죄송합니다. 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났습니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GDP에 대비해서 뭐 4배, 5배 정도가 토지 자산이에요. 그러니 뭐 이거 너무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우리나라 기업들, 상위 10대 기업들이 토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나쁜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니 GDP 1% 초반인데 이래버리면 그거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정도의 돈들을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이유가 결국 또 투자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당장 뭐 반도체 주력 기업들 같은 경우는 R&D라든가 공장 짓고 뭐 이렇게 기계 수입하는데 보통 40조, 50조씩 쉽게 투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꼭 투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평택이라든가 지제신도시 이런 데 고덕신도시 같은데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잖아요. 공장 짓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특히 SK 하이닉스처럼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기 위해서 지을 수도 있다는 점들은 일단 예상을 해보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원체 세계적으로 보면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 나라예요.
분야에 속하거든요. 아, 그래요? 중국 옆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GDP의 거의 45%를 투자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30%대인데 세계 평균이 얼마냐면 20%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 한국만큼 투자 열심히 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고요. 독일 정도. 한국, 독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독일 옆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웃기지만 그러겠지만 얼마 전에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에서 한국이 독일을 제쳤어요. 그런 것처럼 또 최근 뭐 재정이나 이런 걸 보면 한국이 독일처럼 너무 건전성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건전성 측면,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나쁜 점은 아까 우리 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경제의 건전성이라는 게 뭐 정부의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경상수지 흑자를 낸다든가 더 나가서 경제에 굉장히 많은 유보금을 가지고 투자를 그거 가지고 한다는 측면을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토지 자산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볼 게 아니라 경제 전체에서 기업들이 정말 투자를 지금 얼마 하고 있는가도 함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